아무래도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좀 지루하고 따분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하게 된 이 온라인 수업, 물론 재미없고 따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오늘도 공부 같이 해봅시다. 자, 오늘은 제2강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해 공부할 거고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그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는 사람? 자, 1조 1항은 바로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우리 헌법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헌법 첫 번째 조항으로 맨 처음 등장해 있는 바로 이 민주주의라는 말.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이념이면서 정치 형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그 발자취를 같이 보기로 해요.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진 몇 장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림, 이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엄청 크게 벽면 한가득히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이 프랑스 7월 혁명이 끝난 직후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사람,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을 많이 이제 그림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시선을 조금만 낮추어서 이 밑에 있는 수많은 민중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죽어갔을까요? 자, 다음 그림 또 볼게요. 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저기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정문 앞이고요. 사람들이 막 깃발 들고 무엇인가 하고 막 연기도 나고 하죠. 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모습이에요. 독재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이분. 이 고 이한열 군, 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때도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 한 몸 희생해 가면서 싸우고 무엇을 얻고자 했던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수많은 노력과 희생을 보여주는 한 장면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민주주의란 무슨 민자일까요? 그렇죠. 백성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즉 국민이고요. 주인.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는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뜻이고요. 즉 국민에게 그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이나 소수가 아닌 누구에 의한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자, 다수에 의한 많은 사람들,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인정하는 형태. 그것이 바로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즉 얘를 바꾸어서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을? 인간의 존엄성, 인간 한 명 한 명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사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평등하다라는 그와 같은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자,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면서 소수가 아닌 혹은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뜻에 따라 지배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서 존중받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민주주의 그 정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국민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직접 결정해요. 국민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정책, 국가의 정책을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국민이 모두 모여 직접 정책 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직접 민주정치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인구가 많고 각자 자기 일은 너무너무 바쁘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정책을 결정하게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국민이 대표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 직접의 반대말? 그렇죠. 간접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간접민주정치는 다른 말로 대표를 뽑아서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제도, 대의제라고도 불러요. 그러므로 간접민주정치와 대의제 민주정치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민주정치의 형태,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도시 국가였어요. 하지만 이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인 그 아테네의 시민이었던 남자들이었어요. 즉, 여성은 제외됐고 일을 하는 노예들도 제외됐고요. 남성이면서 딱 아테네에 살고 있어야 했던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같이 모이려면 일단 인구가 많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토가 그리 작지 않고 인구가 적었고, 또 하나는 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저 회사 가야 돼요. 저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저 바빠요. 뭐 이러면은 할 수 없잖아요. 자, 대신 일을 누가 주로 한다? 이때는 대부분의 일을 노예가 담당했기 때문에 남성인 시민들은 국가의 정책을 의논하고 모이기 위해서 직접 만나는 것이 수월하고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가 태동된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중세사회가 시작되는데, 이 중세사회는 신중심의 사회로 1000년 정도 지속되면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가 이 고대 아테네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민혁명이에요. 이 시민혁명 이야기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의견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지만, 이때도 재산이나 인종에 따른 그리고 성별에 따른 제한이 있었던 정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직접 민주정치 대신 간접 민주정치로 바뀌게 돼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간접 민주정치를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을 극복하고자 이 사이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의 확대가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고요. 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보통선거의 시작. 일정한 연령에 다다른 사람은 인종,
성별, 연령은 아니죠. 뭐 직업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간접민주정치로 그 발전 단계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중요하다고 한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넘어가서 계속해 봅시다. 자, 우리 그 시민혁명이 벌어지기 전 단계, 즉 중세 말 근대 초기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절대왕정 시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절대왕정, 말 그대로예요.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라서 아무도 찍소리도 하지 못했던 시기. 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왕의 권한은 일반적인 시민들, 국민들이 준 것이 아니라 신이 부여한 것이다. 왕권은 너희들이 준 게 아니야. 신이 부여한 거니까 너희들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내 말을 따라야 돼. 자, 왕이 엄청나게 힘이 셌던 시기였어요. 왕 같나요? 이상하네요. 자, 반면에 시민은 요만했던 거죠. 시민은 작고 힘이 없었어요. 왕권이 훨씬 강했던 시기. 자, 그런데 근대 초기에 여러 가지 사상이 나타나요. 생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학생 때도 좀 배웠어요. 자, 인간의 권리는 누가 준 것이고, 하늘이 준 것이고, 하늘이 부여한 것이고, 인간의 권리, 즉 너나 나나 왕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그 권리는 하늘이 준 것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를 만들고 권한을 준 것은 무엇이다? 서로 간의 계약, 약속에 의한 것이지 신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왕 너는 절대로 나보다 크지 않아. 너나 나나 똑같은 평등한 인간이란 말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 시민이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자,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것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근대 민주정치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3대 시민혁명이라고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혁명은 뭐니 해도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의 근대를 열었던 혁명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 그 프랑스 혁명에 다다르기까지 여러 나라들의 그 전 단계들이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명예혁명과 독립혁명이에요. 영국은 그 제임스 2세라는 사람이 전제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제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한 개인이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못마땅했던 많은 시민들이 이 제임스 2세를 몰아내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네덜란드로 시집가 살고 있던 딸이었던 메리와 그리고 그 메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을 데리고 와서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메리예요. 자기 왕이 시민들에 의해서 잘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왕자에 앉아 있는데 시민들이 와서 자기한테 뭘 내밀어요. 문서를 내밀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래요. 나 안 해, 못하겠어. 너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 있어? 라고 말 못하겠죠. 좀 메리는 좀 무서웠겠죠. 그쵸? 그래서 물론 약간은 마음으로는 싫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사인을 해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속의 문서가 권리장전이고요. 바로 뒤에서 다시 볼 거예요. 이 권리장전의 대표적인 내용은 왕,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의회의 말을 들어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명예혁명은 의회 정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왕이 있죠, 여러분. 왕,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그렇죠. 자, 왕은 세습이에요, 세습.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혹은 딸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군주제고요. 군주제. 세습 때는 군주제예요. 다만 달라진 점은 뭐다? 헌. 아까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했던 헌법이 있었죠. 그 헌법에 입각한, 헌법을 잘 지키는 왕이라는 점이죠. 자, 영국의 명예혁명. 명예스럽다. 누군가 죽거나 피 흘리지 않고 조용히 혁명이 진행되었다. 그를 통해서 의회 정치의 기반이 마련되고 그리고 왕이 있지만 그 왕은 헌법을 잘 지키는 왕이 되었다. 자, 이것이 영국 명예혁명의 특징이자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을 보면은요.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어느 나라로부터? 네, 바로 옆에 있던 그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영국의 강압적인 식민 정책에 반발하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독립을 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영국식의 정치를 따르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은 무슨 어떤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정부를 만들게 돼요. 대통령제는 이후에 배우게 되는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훨씬 대통령에게 강한 힘을 부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선출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식의 정치와는 매우 다른 모습의 세계 최초의 정부 형태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죠.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가장 혁명다운 혁명,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낸 그런 민주국가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바로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이었고요. 경과는 그래서 인권선언을 채택하게 되고 구시대의 사회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 형태로 나아갔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고요. 가장 큰 특징들 중심으로 보면 되겠어요. 다만 프랑스 혁명에 등장했던 바로 이 구제도의 모순에 대해서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아, 참, 무슨 모습일까요? 이 사람이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두 사람은 이제 등에 업고 가고 있어요. 이 프랑스 구제도의 모순을 풍자한 그림이고요. 이 사람은 성직자, 이 사람은 귀족, 이 사람이 제3신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였대요. 2%. 그리고 이 3신분, 시민들, 노동자, 농민, 이들이 전체의 98%를 이루고 있었는데 훨씬 돈이 많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정치적 권력은 다 쥐고 있었죠. 대신에 훨씬 가난하고 힘이 없던 이 사람들이 세금을 뼈 빠지게 내면서 이들을 말하자면 부양하고 짊어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얘네들의 모순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올까요? 여기 보면 프랑스랑 영국은 예전부터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사이가 좋지 않던 터에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싸움이 발생을 했죠. 그게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이에요. 얼씨구나 하고선 프랑스가 이걸 막 미국을 도와줘요. 영국이 미워가지고. 미국을 도와주면서 막대한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왕실은 돈이 없어진 거죠. 프랑스의 왕실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때 3부회, 아까 얘기한 1신분, 2신분, 3신분의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3신분한테 세금 더 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화가 엄청 난 거죠. 3신분 중에서도 특히 이 당시에 힘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한 상공업자들이에요.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불같이 화가 나서 결국은 이제 폭발한 것이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혁명들의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절대적이었던 왕권이 무너지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왕을 추대하면서 보다 민주적인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치 형태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국의 명예혁명 당시에 메리 여왕이 사인했던 그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허걱했겠지만 뭐 외우거나 그럴 거 아니고요. 자, 딱 보면 이제 국왕이라는 말 나오죠. 아하, 영국 왕 있잖아, 그치?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뭐뭐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말이 이상하게 막 꼬여져 써있지만 결론은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무엇인가 하면 안 된다.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뭐다? 청원,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그러니까 국왕 너 그 말 들어. 이런 거죠. 국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 군대를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이때도 역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국왕, 의회, 뭐다? 영국은 왕 국가지만, 즉 군주제지만 입헌, 헌법에 따르는 군주제이며 무엇이 중심이 되는 의회가 힘을 많이 갖는 그런 정치 형태로 나아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자, 프랑스에서 제일 혁명에서 강조된 것보다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 혁명 이후에 시민들이 가장 요구한 것이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30분 중에서도 누가? 그렇죠. 상공업자들의 힘이 강해졌다고 그랬죠. 상공업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네들의 부예요, 돈.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함부로 국가가 뺏어가거나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걷어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을 집어넣어요. 자, 권리. 우리들의 권리는 자유, 그리고 무엇에 대한? 재산, 그리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재산에 대한 얘기를 명시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 재산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제3조에 보면 모든 주권의 원리는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네요. 자, 다시 한번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우리 줄여서 보통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명시한 선언문이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고 국민주권의 이념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고 더 이상 직접 민주정치가 어려워지면서 권력 분립에 기초한 대의제, 뭐라고? 즉 간접 민주정치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재산, 인종,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근대 민주정치 이후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 노동자들은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불러요. 약 1867년부터 시작된 운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종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는 한 사례는 미국의 흑인들 중심의 참정권 획득 및 인종차별 철폐 운동이에요. 미국의 흑인 남성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건 여러분 언제쯤일 것 같아요? 네, 이 연도는 1870년도 무렵이네요. 자, 앞에 쌤이 무슨 말을 붙였어요? 미국 흑인 남성 투표권이라고 했죠.
이때까지도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생기고 흑인들의 참정권이 생겼을 때에도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영국에서 21살 이상의 모든 여성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던 것은 심지어 1800년대가 아니라 더 시간이 흘러서 1928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투표권 하나를 얻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경마장에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자가 그 자신들도 투표권을 달라고 이제 외치면서 경마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고 결국 이분은 이제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참정권 운동을 벌였던 사례도 있었네요. 요즘에 보면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있죠. 선생님이 찍었는데 예쁜가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고 굉장히 평화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꽃 한 송이가 피기까지도 이 꽃나무는 여러 가지 스스로의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 여러 가지 행복한 모습들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우리 수업 처음부터 보았던 그림, 사진,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아주 많은 시간과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에서 핵심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함께 공부했어요. 1차 시와 마찬가지로 퀴즈를 풀고 텍스트에 제시된 링크에 들어가서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출이 끝나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기 바래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